지금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길이 20m 유조선이 단 3분 만에 폭발하는 충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800척 이상의 선박과 수만 명의 승무원이 바다에 갇혀버렸는데요. 미국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호위를 포기했고 유럽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뗐습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멈춰선 그 순간 한 나라 이름이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나라는 군사 대국이 아닌 전혀 예상 밖의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누가 이 바다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 3분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결국 한 나라를 다시 부르게 만들었는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왜 강대국들이 포기한 순간 그 선택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브 싱입니다. 인도 뭄바이 출신 유조선 기관장으로 바다를 누빈 지 22해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 34km.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저는 이 바다를 수백 번 건넜고 매번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았습니다. 하지만 위험과 죽음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경고가 먼저 온다고 믿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거나 무선 교신이 오거나 최소한 피할 시간만큼은 주어진다고 믿었죠. 20년 경력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왔습니다. 그 믿음이 제 직업 인생 전체의 뼈대였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오전 8시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기름처럼 잔잔한 파도, 40만 배럴 원유를 가득 실은 200m 선체가 느리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온도는 38도였고 기관실은 거기서 10도가 더 높았습니다. 엔진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감각이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승무원 24명이 각자 자리를 지키며 아무 일도 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관실 특유의 기름 냄새, 식당 구역에서 흘러오는 커피 향기, 동료들의 무심한 표정들. 그 작고 평범한 평온함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선이 먼저 이상해졌습니다. 잡음이 끊기지 않았고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2개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리는데 정확히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초 동안은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방향이 없었고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200m짜리 선박이 드론을 피할 방도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선수 갑판에 박혔을 때 소리보다 진동이 먼저였습니다. 발밑이 크게 흔들렸고 그 직후 폭발음이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드론은 기관실 상단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연기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속도가 빨랐고 철판이 녹는 냄새가 기도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데 미사일이 왔습니다. 직격이었습니다. 중앙 구조물이 찌그러지는 굉음,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딱 한 번 크게 들렸다가 뚝 끊겼습니다. 파르타브였습니다. 3년을 나란히 탄 기관사였죠. 그는 미사일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더 걸렸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해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단 3분 만이에요. 선내 방송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게 눌렀습니다. 전원 구명정 집합. 지금 당장. 그게 그 순간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는 내내 파르타브의 목소리가 끊기던 그 찰나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그것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죠. 이 감각에 이름을 붙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 발이 움직였고 저는 그 발을 따라갔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바다가 3분 만에 완전히 낯선 전쟁터가 됐습니다. 불길이 선체를 타고 번지는 동안 저는 갑판 위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씩, 한 명씩, 24명 전원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호명했습니다. 기관사 파르타브는 이미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3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구명정은 선미 쪽에 2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명정에 12명이 탔습니다. 연기가 짙었고 시야가 5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명정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이미 열기로 달궈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도 잡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11명을 먼저 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도망칠 권리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선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마리오가 난간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구명정 쪽으로 끌었습니다. 아흐메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번 소리를 질렀고 3번째에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체 중앙부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40만 배럴 원유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2차 폭발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포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번째 구명정이 바다에 내려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선체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파르타브가 있던 자리에서 검은 연기가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곱게 올라가는 그 연기가 이상하게도 눈에 박혔습니다. 몇 초 동안 그것만 봤습니다. 구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데 저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구명정 안에서 선원들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는 선박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계속 날아왔고 멀리서 불꽃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200m짜리 배가 타는 것이라는 사실이 한동안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3명을 세고 또 셌습니다. 2번, 3번, 4번. 숫자는 매번 맞았습니다. 23명. 전원 생존. 그런데 그 숫자가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파르타브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사 파르타브 샤르마. 31. 구자라트 출신. 결혼한 지 2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러 출발하던 날 아침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게 했던 게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칼리드의 구조보트가 접근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체 위에 있는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걸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보트 위에서 23명이 한 명씩 올라타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제야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23명은 살아있었고 파르타브는 없었습니다. 23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구체적인 감각이었습니다. 파르타브의 얼굴, 2개월 된 결혼, 공항의 아내. 그것들이 파도처럼 계속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사람을 잃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경고도 없이 3분 만이에요. UAE 해상구조기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시설은 켰습니다. 경납고, 의료동, 브리핑룸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다른 선박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적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표정만큼은 전부 같았습니다. 멍하고 지쳐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제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해도가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박 위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점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점. 호르무즈 해협 입구와 오만만 일대의 선박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현재 이 해역에 고립된 선박이 750척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50. 다시 들었습니다. 750척이 맞았습니다. 저는 유조선 기관장입니다. 숫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구명정에 올라탔거나 저처럼 갑판 위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750척에 나뉘어 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선박들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계산하려다 멈췄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졌습니다. 계속 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 지도였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량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의 20%였습니다. 그 20%가 지금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흔들리고 공급망이 끊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비상 비축유를 꺼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불운한 사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칼리드가 지난 20일 동안의 공격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드론, 기뢰, 미사일.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해협 입구, 선회구역, 대기수역.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점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봉쇄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봉쇄였습니다. 저는 그 계획 안에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표적 중 하나였던 겁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격한 세력은 바다 어딘가에 있었고 750척은 멈춰 있었고 저는 브리핑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권한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기관장 20년 경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겁니다. 750척이 동시에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 전부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탄 배 한 척이 폭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물류의 5분의 1이 지금 이 순간 바다 위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파르타브 한 명의 죽음이 비극이었다면 이건 그 비극이 수천 배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다시 열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기지 내 대형 브리핑룸에 각국 선사 대표들과 선장들이 모였습니다. 12개 국적 30명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작전구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레인이 본부였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6척, 핵잠수함 1척.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이 불과 200km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어젯밤 폭발에서 살아남았고 오늘 밤은 이 전력이 버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바다를 다니면서 미 해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작동하는 보험.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보험이 작동할 차례가 됐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연락관이 영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계급장이 선명했고 배경에는 함교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이 준비된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무장 드론 및 길의 위협이 작전 허용 범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미 해군은 민간 선박에 대한 개별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머릿속에서 돌렸습니다. 수행할 수 없다. 200km 안에 항공모함이 2척 있는데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작전 허용 범위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옆에 앉은 노르웨이 선사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전투가 아닙니다. 호위입니다. 동행만 해줘도 됩니다. 연락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협 수준에서 호위 작전은 아군 피해 위험이 허용 기준을 초과합니다. 저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아군 피해. 그 말이 가리키는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위험보다 자신들이 당할 위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750척이 고립돼 있고 원유 20%가 멈춰 있고 선원들이 바다 위에서 다음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답이 작전 허용 범위였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 연락관은 이미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상황 변화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깔끔하게 아무 감정 없이. 브리핑룸 안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스 선사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욕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만 내려다봤습니다. 파키스탄 선사 대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미국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5함대가 페르시아만에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암묵적인 보증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위협이 오면 그들이 나선다는 것. 세계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믿음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칼리드가 브리핑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칼리드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지 복도에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라지브 실망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단어를 찾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천장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움직여야 이게 풀린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힘이 있다는 게 반드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했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파르타브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나라가 단 한 문장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기지 내 임시 숙소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기지 바깥 바다 위 750척의 선박들이 여전히 멈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한 나라가, 큰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이 움직여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막 배웠습니다. 칼리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힘이 있다는 게 반드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분노보다 더 깊은 자리를 건드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두 척이 200km 안에 있어도 그 함대가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결정하는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함교 안에서 허용 범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힘이 곧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돕는다고. 그게 세계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브리핑룸 화면이 꺼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힘은 선택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안 쓰기로 선택했을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건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실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진 눈으로 브리핑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칼리드가 건네준 문서들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개입한 사례들, 그리고 개입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개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른 건 위험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였습니다. 자국 선박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 동맹의 핵심 이익이 걸렸을 때, 그 경우에만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성명서였습니다. 저는 인도 국적 선원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사, 그리스 선사의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직접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제가 믿었던 보험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보험의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리드가 식당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기지 식당은 넓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고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트레이에 음식을 올려놓고도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브리핑 이후로 위장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는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한 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칼리드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라지브,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어젯밤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영국이요, 프랑스요. 그쪽도 어렵다고 봅니다. 비슷한 계산을 할 겁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라들 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머릿속에서 국가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칼리드가 그 침묵을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응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두 글자였습니다. 칼리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똑같이 반응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그 말 솔직히 웃겼습니다. 칼리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못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하지 않기로 한 것과 못하는 것. 그 차이를 저도 어젯밤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운다는 건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예산이 달랐습니다.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이 여기에 나섭니까? 칼리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해협에서 오는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자국 에너지 안보가 직접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해협이 막혀도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논리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힘이 아니라 필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력이 따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회의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칼리드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UAE 해군 측에서 받은 초기 브리핑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이미 오만해에 진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 방공망 구축, 민간 선박 호위 구역 설정, 드론 요격 시스템 실전 배치,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미 해군이 거부 통보를 하던 그 시각에 한국 함대는 이미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 해군이 거부하던 시각에 이미 이동 중이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물러났고 한쪽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드라마가 유행한다는 정도였습니다. 이 바다와 관련된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커피잔을 다시 들면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거 압니다. 저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라지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작동한다고 믿었던 방식이 틀렸다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 그 모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그 말 솔직히 웃겼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가신 자리에 남은 건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칼리드가 그걸 봤습니다. 가져가도 됩니다. 어차피 공개 브리핑 자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앞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집어삼킬 것 같던 바다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바다의 색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칼리드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UAE 해군 정보팀에서 정리한 한국 해군 파견 이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이 해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청해 부대. 2009년부터 아덴만에 파견을 시작한 부대였습니다. 해적 소탕, 선박 호위, 인질 구출. 15년 이상을 이 바다 인근에서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작은 나라의 소규모 파견이려니 했습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단독으로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선원 21명 전원 생還. 작전 시간 30분.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30분 안에 21명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저는 그동안 한국을 경제국가로만 봤습니다. 수출하고 만들고 파는 나라. 이 바다에서 싸우는 나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달랐습니다. 이 바다를 15년 넘게 지켜온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지브 크기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크면서도 이 바다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작아도 약속을 지키러 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200km 안에 있던 항공모함이 떠올랐습니다. 크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칼리드가 작전 상황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기지 안쪽 깊숙이 자리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UAE 해군 장교들이 화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았습니다. 서버 열기를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칼리드가 제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기 화면 보십시오.
가운데 대형 화면에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만의 북부 해역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2개의 선박식별 기호가 표시됐습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2기호가 화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정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호위 구역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드론이었습니다. 이란 군부 세력이 운용하는 소형 공격 드론으로 이 해역에서 이미 수십 차례 사용된 기종이었습니다. 작전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장교 한 명이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함대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드론이 3기.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탄 배에 날아온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점이 찍히고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런데 달랐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 위에서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사라졌습니다. 2초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요격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잡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셋이 전부 꺼졌습니다. 작전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탄성이 뭔지 알았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확인. 칼리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함대가 이 해역에 진입한 이후 나흘 동안 총 12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발이 요격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12발 중 11발. 계산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92%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96%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6%. 저는 기관장으로 20년을 일하면서 기계의 신뢰도 수치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엔진 가동률, 펌프 효율, 밸브 정밀도. 96%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높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실시간으로 나온 숫자였습니다. 12발 중 11발을 막았으면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 익숙하지 않은 나라, 이 바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숫자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밀어냈습니다. 칼리드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호위 구역 안에서 이동 중인 민간 선박 목록이었습니다. 17척이 한국 함대의 방공망 아래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들 중 하나는 인도 선사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박의 이름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배였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장교 한 명이 칼리드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칼리드가 그것을 듣고 제게 전달했습니다. 방금 요격이 완료된 드론 3기는 이번 주에만 7번째 공격 시도였습니다. 그 7번 전부에서 한국 함대가 교전했고 단 한 척의 민간 선박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7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만 해도 이 해역에서 선박이 움직인다는 건 공격을 감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어선이 생겼습니다. 얇고 좁은 방어선이었지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작전실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믿어집니까? 저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 있었고 화면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17척이 공격받지 않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주머니에 넣었던 브리핑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생긴 그 종이였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 탐지 거리, 요격 미사일 반응 시간, 동시 교전 가능 표적수. 어젯밤에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작동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작전실 박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칼리드가 연기를 내뱉으면서 말했습니다. 라지브, 이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50년 가까이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실전이 아니었지만 실전처럼 준비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위협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실력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화면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피 기동까지 한 드론을 잡아낸 세 번째 요격. 그냥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앞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저 시스템으로 750척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칼리드가 담배를 바닥에 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구축함 2척의 방공망은 이 해역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더 큰 그림. 방공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칼리드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라지브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이었다면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제 회의 주위에 구멍을 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르타브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죽은 방식과 오늘 막아낸 드론들을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공격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완전히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실감됐습니다. 12발 중 11발. 96%. 그리고 17척의 민간 선박이 공격받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브리핑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빠진 부분 없이. 다음날 오전 10시 브리핑룸에 12명이 모였습니다. UAE 해군 관계자 4명, 각국 선사 대표 6명, 그리고 칼리드와 저였습니다. 테이블 앞쪽에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발표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전달하러 온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제 귀에 가까이 말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인프라 통합 엔지니어예요. 이 프로젝트 설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김도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수백 번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아라비아에 눈에 익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선이었습니다. 오만 동해안에서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까지. 저는 그 선이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뚫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180km를요?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180km.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선의 길이었습니다. 운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우회하는 운하. 김도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폭 300m, 깊이 20m.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이었습니다. 저는 기관장으로 20년을 일하면서 운하를 수십 번 통과했습니다. 수에즈, 파나마. 그 규모가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폭 300m, 깊이 20m면 제가 탔던 200m 선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0km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193km였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80km였습니다. 이 운하는 그 중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안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운하 설계도였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입출항 구역, 항법 통제 구역, 비상 대피 구역이 구분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로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 끝에 항만 시설이 설계돼 있었고 운하 주변으로 산업단지 배치 계획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운하를 굴착하면서 발생하는 해수를 담수로 전환하는 설비였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400만 톤이었습니다. 그 담수가 운하 인근 지역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설계였습니다. 건조지대인 아라비아 반도 내륙에 물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운하 하나가 수로이면서 동시에 수자원 공급망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운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생기고 그 물이 농업을 만들고 농업이 인구를 부르고 인구가 산업을 만듭니다. 이건 수로 하나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구조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언을 자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UAE 해군 관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1단계 구간 개통까지 24개월.
전 구간 완공까지 48개월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계산했습니다. 24개월이면 2년이었습니다. 2년 안에 180km 운하의 첫 구간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 선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도윤이 잠시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1단계 구간 기준 총 사업비는 하나로 약 28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운하 개통 이후 연간 통행료 수입과 산업, 단지 수익을 합산하면 15년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업성 분석 보고서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28조 원. 크고 낯선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김도윤이 그것을 꺼낸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렵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이 돌아오는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칼리드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라지브, 이 사람들은 막힌 곳을 뚫는 게 아니라 우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지도 위의 선. 180km.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봉쇄가 일어나도 공격이 와도 그 길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해왔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180km를요. 김도윤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배치 계획이었습니다. 운하 인근 사막지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운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자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운하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 앞에서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김도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리핑이 끝나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저는 화면에 남아있는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자료를 챙기다가 저를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됩니까? 김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됩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수에즈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나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운하가 그것들보다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형이 오히려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이걸 설계했냐고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의 92%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키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하지만 만드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제 칼리드가 한 말이 겹쳤습니다. 힘이 있다는 게 반드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김도윤이 말한 것. 지키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하지만 만드는 건 우리가 결정한다. 두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브리핑룸 문가에 기대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그를 봤습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믿어집니까? 저는 이번에는 즉답을 했습니다. 아직 다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칼리드가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오만의 방향 창문을 잠깐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위 어딘가에 한국 구축함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바다를 우회하는 180km 운하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운하가 생기면 이 해협은 더 이상 세계의 목줄이 아니게 됩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바다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세계의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지도 한 장이 바꿨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지 안에 조금씩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지 않는 사람들, 화면 앞에서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긴장이 가시지 않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체념에서 기대 쪽으로 조금씩. 저는 그날 오후 항만 쪽 외부 구역으로 나갔습니다. 기지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오만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셌습니다. 소금 냄새가 강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늘 바다에 있다는 게 실감됐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국적 선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르코. 다른 선박에서 구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립된 지 20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기지에 왔고 저보다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제 배가 아직 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가진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20일. 이 기지에서 20일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르코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20일의 기다림이 눈 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생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마르코가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었습니다. 운하 이야기요. 저도 브리핑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이 바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되기 전에도 저기 한국 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20일 동안 고립돼 있던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하 브리핑을 들은 게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이틀 사이에 마르코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오만의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한국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96%의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선이 있었습니다. 180km.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된 길이었습니다. 설계가 됐다는 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린 아직 갇혀있지만 처음으로 나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았습니다. 파르타브가 죽은 날부터 이 기지에 오기까지 그 사이 어느 순간에도 나갈 길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미 해군이 거부했을 때도 750척이 멈춰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바다는 막혀 있었고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고 강한 나라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랐습니다. 마르코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 연락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좀 더 기다리라고. 20일을 기다린 사람이 가족한테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바다에서 강한 나라만 믿어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해군, 큰 예산, 큰 이름. 그것들이 이 바다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3분 만에 폭발로 무너졌고 한 문장으로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구축함 2척을 보낸 나라. 96%를 기록한 나라. 180km 운하를 설계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바다에 와 있었습니다. 이름이 크지 않아도 항공모함이 없어도 오기로 한 날에 왔습니다. 마르코가 방파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20일을 버텨온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파제에 좀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파르타브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개월 된 결혼, 공항의 아내. 그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2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마르코가 20일을 기다렸고 이제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왔고 96%가 실제했고 180km 운하가 설계됐습니다. 칼리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파제에 있는 걸 봤는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옆에 서더니 바다를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만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20일째 됐을 때 포기할 뻔했습니다. 브리핑 전날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르코가 방금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포기할 뻔한 사람이 사흘 만에 달라졌습니다. 칼리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 했습니다. 구조대 일이요.
사람을 건지는 건 배나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버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가장 튼튼한 배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15년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라지브, 한국이 여기 온 건 구축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버틸 이유를 준 겁니다. 마르코가 그 이유를 찾은 거고요. 저는 칼리드에게 물었습니다. 칼리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칼리드가 잠시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기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는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수평선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온다. 칼리드가 20년 동안 이 바다에서 붙잡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강한 나라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3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칼리드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특정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는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의 수면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파르타브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2개월 된 결혼. 공항의 아내. 그가 있었다면 이 빛도 봤을 겁니다. 그 생각이 슬펐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나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을 만든 게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힘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온 나라였습니다. 오기로 한 날에 온 나라였습니다. 칼리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들어갑시다. 저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아래로 파도가 낮게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아직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멈춰선 바다에서 결국 길을 만든 건 힘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현실로 바꾼 선택,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